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1항에 보면 누구든지 아동학대를 발견하거나 그 의심이 있을 경우 시도, 군, 구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2020년 이전에는 아동보호 전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었지만 법이 개정되어 이제는 시, 도, 군, 구 또는 수사기관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동학대는 사건 대부분이 집안에서 은밀하게 벌어지고 아동 특성상 학대 사실을 외부로 말하지 못하기 때문에 학대 사실을 파악할 수조차 없는 아주 대표적인 암수 범죄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무상 아동을 근거리에서 쉽게 관찰할 수 있는 직업군을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로 지정했는데요. 신고 의무자는 아동학대를 발견 또는 의심하는 즉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일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직군이 아동학대를 발견하거나 의심이 있는 상황에서 신고를 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직군은 교사 직군, 의료인 직군, 시설 종사자 직군 및 아동복지 또는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과 아이 돌보미 등이 있습니다. 아동복지법 시행령 26조에는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의 자격 취득 과정이나 보수 교육 과정에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 의무와 관련된 교육을 1시간 이상 포함시켜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육 내용에는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법령, 아동학대의 주요 사례, 아동학대 발견 시의 신고 방법 등을 포함하여 매년 1시간 이상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교육은 집합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으로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동학대 예방 교육 및 신고 의무자 교육을 받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그런데 만일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가 오히려 아동을 학대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 2분의 1을 가중하여 처벌받게 됩니다. 2019년 통계에 따르면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직군 중에서 아동을 학대한 직군은 초, 중, 고 교사 직군이 많았고요. 그 다음이 보육교사 직군이 많았습니다. 아동학대의 사례를 보면 감정적 고의적 학대 외에 자신이 행동이 학대인지를 몰라서 미필적 고의에 의해 발생하기도 합니다. 미필적 고의라 하더라도 학대가 발생할 경우 처벌받는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동학대 가해 행위자 연령이 40대가 가장 많은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분들이 어렸을 때는 가정에서의 체벌을 훈육이라고 당연시하던 시대였었고 이분들 역시 자신의 자녀들을 체벌을 훈육이라고 여기며 키웠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이들이 밥을 먹지 않으면 억지로라도 먹이는 것이 부모의 도리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지금은 인식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지금은 밥을 억지로 강제로 먹이는 것도 학대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간혹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는 집에서 밥을 잘 먹지 않으니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밥을 좀 많이 먹여주세요 라고 부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부모님의 부탁이라고 하더라도 아이에게 밥을 억지로 강제로 먹인다면 그것은 엄연한 학대에 해당이 됩니다. 아이가 밥을 먹지 않으려고 하면 그만 먹이시고 가정에 잘 전달해서 가정에서 밥을 잘 먹도록 하게 해주십시오. 때를 쓰거나 말을 안 듣는 아이에게 무서운 어플을 보게 하여 공포심을 갖게 하는 것도 학대에 해당이 됩니다. 좀 힘들더라도 잘 달래서 훈육해 주십시오. 또한 소란을 피우는 아이를 타임아웃이라고 하여 화장실에 격리한 경우가 있었는데요. 이것도 벌금형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요즘은 타임아웃이 아이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해서 거의 사용하지 않는데요. 그러나 부득이 아이를 생각하는 의제에 앉히게 되는 경우라면 선생님이나 부모님이 잘 볼 수 있는 곳, 환경이 깨끗하고 안전한 곳에서 아동 연령당 1분을 넘지 않는 선에서 해야 합니다. 예전에는 체벌이 훈육으로 용인이 되었지만 지금은 학대 범죄가 되는 것처럼 정서적 학대도 새로운 판결 등으로 인해
범위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집은 아동들이 처음으로 경험하는 사회생활이며 사회화의 첫걸음입니다. 어린이집에서의 학대 경험은 아동들에게 인격 형성이나 대인관계, 사회생활에 대해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부모의 역할과 교사의 역할은 선이 있어야 합니다. 보육은 어린이집에서, 훈육은 가정에서 이루어질 때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잠시 현장의 목소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반갑습니다, 대표님. 저는 10년 차 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생태친화어린이집 원장 신미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원장님, 여기 어린이집에 벽이 없네요. 네, 제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선진국 여행을 많이 한 편입니다. 그리고 제가 유아교육을 전공하다 보니까 여러 나라의 유아교육기관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관심 있게 보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있는 교육기관에는 저희 나라 어린이집 같이 벽이 있거나 문이 있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는 다음에 어린이집을 운영하게 되면 저도 벽이나 문이 없는 좀 넓은 공간에서 아이들을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자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늦게 어린이집 시작하면서 이런 공간을 만들어서 지금 10년 차 아이들과 즐겁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 공간의 장점은 아이들이 벽이 있거나 문이 있으면 밖으로 나가고 싶은 욕망이 더 생기는데 일단은 그 욕망이 없어서 아이들이 자유롭게 뛰어놀고 또 옆반의 언니나 오빠들이나 동생들과 같이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있어서 더 창의적이고 더 자유롭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원장님, 이렇게 벽이 없으면 연령별로 다른 아이들이 수업할 때 좀 불편하지 않을까요? 네, 불편함이 전혀 없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영세 아이들은, 만영세 아이들은 집중 시간이 2분입니다. 그리고 만 1세 아이들은 집중 시간이 3분이기 때문에 큰 아이들이 수업을 할 때 잠시 관심을 가지지만 자기가 찾아서 하는 놀이로 가서 열심히 자기 영역에서 놀고 있기 때문에 별로 수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장점은 있습니다. 큰 아이들이 수업하는데 작은 아이들이 자주 참관을 하고 같이 놀다 보니까 그 아이들도 관심을 가지고 다음 단계에 그런 놀이를 했을 경우에 적극적으로 더 참여할 수 있어서 저는 장점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원장 선생님은 장점이 많은데 혹시 선생님들은 불편하지 않을까요? 네, 처음에 저희 어린이집에 와서 근무하시는 선생님이 불편한 점이 있으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벽이 없는 공간은 선생님들끼리 서로 소통하고 한 선생님이 잠시 화장실을 가거나 할 때 옆에 그냥 얼굴만 내밀면 선생님 저희 아이들 잠시 돌봐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게 편리하고 또 교사들 간에 소통이 잘 되어서 그게 또 시간이 지나면 더 장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어린이집에서는 그 맞벌이 부모님의 자녀를 우선적으로 원화로 받는다고 들었는데요. 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도 사실 처음에 어린이집 운영할 때는 맞벌이 아이들은 늦게 가기 때문에 저도 불편하고 이랬었는데 시간이 갈수록 저도 이제 어린이집 10년 차가 되다 보니까 정말 어린이집이 우리나라에 만들어진 취지가 맞벌이 부모님의 아이들이 일하는 시간 동안 안전하고 편안하게 돌봐줄 수 있는 곳을 만들기 위해서 어린이집이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지금은 그 취지에 맞춰가지고 맞벌이 아이들을 위주로 받고 있습니다. 그럼 아침에 네. 몇 시부터 저녁 몇 시까지 아이들을 돌보고 있나요? 원래 우리나라에서 연장반 아이들이라 하면 맞벌이 부모 아이들이 7시 반에서 아침 7시 반에서 저녁 7시 반까지 어린이집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아이들이 8시쯤 오는데 저희 어린이집은 고성이나 김해까지 출근하는 엄마들이 있기 때문에 2살 되는 아기들이 7시 반 정도에 7시 40분이나 50분에 와서 7시 반 거의 다 돼서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원장님은 괜찮겠지만 네. 혹시 교사 선생님들이 조금 이 근무 시간이 긴 거에 대해서 좀 불편해하지 않으세요? 불편하죠. 그런데 올해부터 우리나라에서
연장반 보육 전담 교사를 어린이집에 지원을 해주어서 3시부터 7시 반까지 근무하시는 선생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과 제가 전담을 해서 남는 아이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그 어린이집 인가 정원보다 네. 그 원화 숫자가 굉장히 적다고 들었는데 그렇게 운영하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제가 사실은 어린이집을 10년 차 정도 운영하면서 지금 현재 어린이집들이 직장 어린이집은 사실 면적에 비해서 아이들이 굉장히 작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이 면적에 비해서 아이들이 너무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국민신문고나 창원시에 제가 몇 번 제안을 했지만 이분들은 뭐 정책상 어쩔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그래서 저는 저만이라도 이 아이들한테 좀 넓은 공간에서 지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올해부터 아이들을 반 정도 줄여가지고 적은 인원수만 받아서 좀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어린이집 면적이라면 아동 인원수가 몇 명까지 도입할 수 있나요? 저희들은 20명 인가인데 지금 현재 9명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이들은 행복하고 좋겠지만 원장 선생님께서 이런 어떤 금전적인 불편함은 없으세요? 네, 불편함이 있죠. 하지만 제가 어린이집을 개원해서 9년 동안 뭐 많지는 않지만 최저임금 이상을 받고 잘 살았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조금 월급 뭐 최저임금에 훨씬 모자라지만 그것으로 저는 만족하고 생활하고 아이들이 행복한 게 더 좋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가 자가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큰 부담은 없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을 이렇게 운영하시면서 혹시 특별히 신경 쓰는 부분이 있을까요? 네, 저는 뭐 선생님이나 저나 어른들이 조금 더 아이들을 생각하는 마음을 더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엄마가 퇴근하는 시간을 아이들은 정말 기다립니다. 해가 지면. 그럴 때 아이들이 엄마를 기다리기 위해서 옷을 입고 양말을 신고 앉아서 기다리는 건 정말 슬픈 일이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아이들이 좀 더 엄마 올 때까지 편안하게 있다가 엄마가 띵동하면 그때 옷을 갈아입히고, 또 엄마는 아이가 옷을 갈아입는 시간이 5분이 되든 10분이 되든 좀 기다려주는 그런 부모고, 우리가 모두 그런 어른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항상 하게 합니다. 또 이제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 부모님이 왔는데 네. 다른 아이들은 다 가고 아이가 네. 자기 아이만 남아서 가방 메고 있으면 네. 마음이 아프다고 하시더라고요. 진짜 아프죠. 저도 그 부분들이 사실 예전에는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너무 마음이 아프고 그래서 어머님한테 양해를 구했습니다. 어머님, 저희들은 미리 준비하지 않습니다. 어머님이 와서 좀 기다려주는 시간이 아이들한테는 훨씬 행복합니다. 그러니까 어머님들도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양해해 주십니다. 지금 이제 원장님이야 이 교사 여기 일하시는 분들이 전부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이라든지 네. 아동학대 예방 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아동학대 교육을 자기의 의지에 의해서 직접 가서 대면 교육도 받았지만 올해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100%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되고 있다는 점이 제일 안타깝습니다. 그러면 이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대면 교육으로 했을 때 어느 정도 효과는 있습니까? 네, 저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대면 교육을 했을 때 그 강사님들이 직접 사진으로 그 아이들의 아동학대 현장이나 교사들이 뭐 어린이집에 일어난 일을 실제 사례를 들어서 해주기 때문에 온라인 교육보다는 훨씬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원장님, 요즘 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아동학대 소식이 굉장히 많이 들려오고 있거든요. 그런 이제 아동학대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원장님 어떠십니까? 저도 이 일을 하기 전에는 어린이집이 이렇게 뉴스거리가 많이 된다는 걸 생각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린이집의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서는 저도 민감하게 보고 또 그 사건을 점심시간에 교사들과 이야기하고 저희들 입장이었으면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했을까도 의견을 나누어 봅니다. 그런데 그 보육교사 자체가 제가 생각할 때는 컵수도 중요하지 않고 경력도 중요하지 않고 그 사람의 인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인성은 계속 반복되는 교육으로서 충분히
발전해가지고 그 사람이 그 인생이 고쳐지리라 생각하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의무적으로 했다면 그런 일이 아마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원장님이 생각하시는 이제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를 방지할 수 있는 그 방법이라든지 그런 생각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저는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서는 첫째, 원장의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굳은 의지입니다. 그리고 둘째, 지속적인 교사의 아동학대 예방 교육입니다. 셋째는 그 교사의 인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원장의 역할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원장의 의지가 아동학대 예방 교육에 대해서 확실하다면 교사들한테도 그 의지를 정확하게 전달해서 교사도 거기에 대해서 항상 염두에 두고 아이들을 돌볼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계속적인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이유가 저희들이 1년에 적어도 분기별로 한 번씩을 받는다면 잊어버리지 않고 잊어먹을 때쯤이면 또 교육을 받기 때문에 계속 머리에 아동학대 예방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정서학대나 신체학대나 이 모든 것들이 자기가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아동학대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그 교사의 인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교사가 항상 아이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정말 아이들이 어른하고 다르고 아이들의 그 작은 마음들을 헤아려 줄 수 있는 교사면 아이들한테 절대로 아동학대를 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도 느끼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렇게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직군까지 만들고 교육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아동학대 발견율은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부족합니다. 우리나라의 아동학대 발견율은 3.81%로 미국의 9.2%, 호주의 10.1%에 비해 아주 너무나 부족한 형편입니다. 하지만 2015년도에 아동학대 발견율이 1.32%였던 것에 비하면 괄목하게 증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변화하였고 시민들의 신고의식이 높아졌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신고 의무자에 의한 신고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신고 의무자 직군 중 가장 아동학대 신고율이 높았던 직군은 초중고 교사 직군이었었고요. 비신고 의무자 직군에서 가장 신고율이 높았던 것은 아동보호기관의 장이나 직원들에 의해서였습니다. 그런데 2020년 3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되면서 비신고 의무자였던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장과 직원들이 신고 의무자로 전환이 되면서 향후 신고 의무자에 의한 아동학대 신고율이 다소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특정범죄 신고자 등 보호법에 의해 보호가 됩니다. 신체학대의 경우는 다른 학대보다 발견하기가 쉬운 경향이 있습니다. 멍이나 상처의 흔적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인지 학대 가해자들 중에 학대의 흔적을 가리기 위해 무더운 여름에도 긴 옷을 입혀서 학교나 어린이집에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절에 맞지 않는 옷을 입은 아동을 보시게 되면 유심히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화상 자국은 아동학대와 아주 깊은 연관이 있기 때문에 만일 화상을 자주 입는 아동이 있다면 유심히 관찰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넘어져서 생기기 어려운 부위에 상처가 있는 경우, 특히 귀 뒷부분이라든지 허벅지 안쪽, 겨드랑이 안쪽 등에 상처가 있으면 의심을 해보셔야 하고요. 상처에 대한 보호자의 설명이 맞지 않을 경우 지체 없이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학대의 경우는 사실 발견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아동이 지나치게 우울할 경우, 평소와 다르게 공격적일 경우, 좋지 못한 언행, 폭언 등이 있다면 주의 있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방임의 경우는 위생 상태나 의복 등으로 확인이 가능한데요. 영양실조가 보이거나 냄새나는 의복, 장시간 차에 방치하거나 학교에 보내지 않거나 아동에게 제때 예방주사를 만지지 않거나 아픈데도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게 하는 행위 등을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방임은 신체 학대가 아니더라도 죽음에 이를 수 있는 아주 무서운 범죄인데요. 얼마 전 인천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동생이 숨진 사건의 경우도
이에 해당이 됩니다. 방임은 자칫 아동에게 있어서 후천적 발달을 초래하는 위험한 학대 범죄입니다. 만일 여러분께서 아동학대를 발견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가정의 학대 부모에게 알려 이를 말려야 될까요?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가 아동학대를 발견했을 경우 그 학대 행위자에게 알리는 것은 증거를 은폐하게 만들 우려가 있습니다. 아동학대를 발견할 경우 가능하면 증거 사진이나 동영상을 확보하시고 아동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아동 앞에서는 일상적인 모습을 보여 안심시키도록 해야 합니다. 성학대가 의심될 경우 아동을 씻기거나 옷을 갈아입히지 마시고 그대로 의료기관이나 수사기관에 데려가십시오. 주의하실 점은 아동에게 유도신문을 하여 진술이 오염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신고만 하시고 수사는 수사기관이 하도록 해야 됩니다. 아동학대에 대한 수사는 시구, 군,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및 수사기관이 하고 있으니 여러분은 신고만 철저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신고 이후의 진행 절차는 신고 접수, 현장 조사, 사례 관리, 사후 관리, 피해 아동 보호 조치, 학대 행위자 조치 등이 있습니다. 2015년 12월 인천의 한 슈퍼마켓에 맨발의 한 조그만 소녀가 나타나 과자를 허겁지겁 집어먹는 모습이 CCTV에 포착이 됐습니다. 만 11세의 이 소녀는 친부와 계모 그리고 계모의 친구에 의해 3년이 넘도록 상습 학대를 당하고 감금당하거나 굶기는 등 참혹한 학대를 당했습니다. 2년이 넘도록 학교에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발견 당시 아동은 만 11세였음에도 불구하고 4세 아이의 키와 체중밖에 나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발견 당시 이 아동은 영양 부족에 의한 빈혈과 간염, 늑골 골절과 온몸에 타박상이 있었으며 급성 스트레스 반응과 불안 장애가 있었습니다. 만일 슈퍼 주인이 과자값을 물어내라며 이 소녀의 부모를 불렀으면 이 소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지만 슈퍼 주인은 심각함을 느끼고 부모 대신 경찰을 불렀고 이 소녀로 인해서 수많은 학대 참상이 세상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녀가 2년 정도 장기 결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것에 대해 교육당국은 큰 충격을 받았고 이를 계기로 미취학 또는 장기 결석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35명의 피해 아동과 학대로 사망한 아동들 사건이 발견되었고 의무교육 방임 708건을 밝혀내게 되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취학 예정 아동이 입학기일 이후 2일 이내에 입학하지 않거나 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2일 이상 무단 결석을 하면 학생의 가정을 방문하거나 보호자의 학교 출석을 요청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경찰서장의 협조를 받아 가정 방문을 하는 등의 내용으로 하는 초중등 교육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초등학교 예비 소집일에 나타나지 않았고 입학 유예 신청을 한 것을 수상하게 여긴 경찰에 의해 안매장 당한 원영이의 시신이 세상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올해 발생한 창녕 학대 소녀 탈출 사건도 지나가던 시민이 신고하여 무사히 구조하여 보호받게 되었습니다. 신고 의무자 여러분이 아동학대 신고를 하는 것은 한 아이의 생명을 구하는 것이고 한 아이의 삶을 변화시키는 일이며 생명을 구하는 아주 귀중하고 소중한 일입니다. 아동학대 신고는 국번 없이 112로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